보셈의 후다닥 세계사 시즌 1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인도 문명과 중국 문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인도 문명의 발생과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그리고 중국 문명의 발생과 상나라, 주나라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도 문명을 살펴볼까요? 기원전 2500년경 인더스강 상류의 펀자브 지방, 지도를 통해서 보면 좀 편할 것 같네요. 지도를 한번 여기다 빈 공간이 있으니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인도죠. 인도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아시아로, 동남아시아로 오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아라비아 반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스리랑카 섬나라가 있고요. 인더스강은 여기에 인도의 북서부 지역을 흐르는 강이죠.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인더스 강이고 이쪽 강이 이제 겐지스 강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기원전 2500년경 인더스강 상류의 펀자브 지방. 이 펀자브 지방은 인더스강 본류와 4개의 지류가 연결되는 이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펀자브 지방에서 발달했던 게 인더스 문명. 만든 사람들은 드라비다인으로 추정이 되고요. 인도 원주민들이죠. 이 사람들이 건설한 도시 대표적인 게 하라파와 모헨조다로입니다.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는 좀 더 아래쪽에 있겠네.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근데 재밌는 게 이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모헨조다로 같은 경우에는 벽돌로 만들어진 계획도시입니다. 수천 채의 집이 벽돌집이 빽빽하게 있고요. 도로가 반듯하게 만들어져 있고 목욕탕, 창고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발달됐던 고대 문명, 인더스 문명. 대표적인 도시가 하라파, 모헨조다로. 청동기를 썼고 그림 문자를 사용했고요.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는 인더스강 물길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로 교역을 했고요. 심지어는 이 수로 바닷길을 이용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과도 교류했습니다. 그랬는데 기원전 1800년경 홍수와 수로 변경 등으로 이 인더스 문명은 쇠퇴하게 됩니다. 그때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서 아리아인들이 이제 1500년경에 기원전 1500년경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들이 이제 펀자브 지역을 정복하고 드라비다인들을 아래쪽으로 밀어내게 되고요. 이들은 이제 기원전 1000년경에는 겐지스강 유역까지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아리아인들이 원주민을 정복하고 이제 그들을 노예로 삼고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토지 개간과 농경 생활로 문화를 발전시켜 갔습니다. 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원주민들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분 제도를 만들죠. 그게 바로 잘 아시는 카스트 제도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이 신분 제도를 카스트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요. 이건 포르투갈어로 혈통, 신분 이런 걸 의미하고요. 인도 사람들은 산스크리트어로 색깔을 의미하는 바르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폐쇄적이고 엄격한 카스트 신분 제도는 혈통에 따라 결정된 신분에 따라서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까지 결정됩니다. 어떤 것이 있나 살펴볼까요? 가장 최상위 계급은 브라만. 브라만 계급은 사제로서 제사 지내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은 크샤트리아. 이 사람들은 정치와 군대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치와 군사 업무를 담당하는 무사와 귀족. 그리고 평민인 바이샤. 그리고 노예인 수드라. 그리고 여기에도 끼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 접촉 자체가 안 되는 불가촉, 손에 닿는 것도 안 되는 천민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브라만의 계급적인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브라만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죠. 그래서 태양, 물, 불과 같은 자연 현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연신에 대한 찬양과 제사의식을 정리한 경전을 만들죠. 베다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이 베다는 산스크리트어로 지식,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문명으로 가볼까요? 중국은 황허강 유역에서 발생했지 않습니까? 기원전 2500년경 황허강 유역에서 발생했다. 뭐 지난 시간에 그 세계 4대 문명하면서 지도로는 표시를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충 어딘지 아실 텐데 그래도 한번 또 표시를 해본다면 굳이 표시를 해본다면 중국의 산둥반도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렇게 중국이 있으면 여기가 요동반도 이제 그리고 그 밑에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 한반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황허강이죠. 황허강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창장강, 양쯔강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창장강이 이렇게 흘러가죠. 이 황허강 유역에서 발생을 했고요. 중국 역사에서 기록된 최초의 왕조인 하왕조가 지금 하왕조는 뭐 이건 학자들에 따라서 인정하느냐 마느냐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 전설이다 아니다 이게 이제 역사가 됐다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요즘은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중국 발음으로 한안성이죠. 호남성의 얼리토우 유적지 이 얼리토우 유적지에서 발견된 청동기를 그 이곳이 이제 하나라의 중심이다. 여기에서 이제 그 궁궐터 같은 거 넓은 대형 궁정 유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풍부한 제사 도구 같은 것들이 유적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탄소연대 측정에 따라서 기원전 2070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라가 아니냐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라는 마지막 임금이 걸왕이라고 기록에 따르면 걸왕인데 이 걸왕이 말희라고 하는 여인에게 훅 빠져서 주지육림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상의 그 탕왕에게 멸망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라는 무너지고 상나라, 은나라가 시작됩니다. 은나라는 기원전 1600년경 하나라를 무너뜨리고 성립이 됐고요. 은허를 중심으로 황허강 일대를 통치했다. 은허 지역이 어디냐? 바로 요 지역이죠, 요 지역. 은허가 발견되게 됐던 그 유래 재밌는 이야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미 해줬습니다. 이게 좀 뒤늦게 여러분들 복습용으로 만들어진 영상이라서 이미 설명이 돼서 잘 알고 계시죠? 용뼈라고 뭐 잠깐 다시 이야기 드리자면 용뼈라고 알려진 만병통치약 그걸 이렇게 샀던 사람이 용뼈에 새겨져 있는 글씨 이걸 보고 이제 이거 어디서 났느냐 해서 본격적으로 발굴했던 거 이게 뭐 1928년인가 발굴이 본격적으로 돼가지고요 여기서 대대적인 이제 유물들이 막 쏟아진 거죠. 여기가 바로 은허 상나라의 중심지였습니다. 계속 할게요. 은허를 중심으로 은허를 중심으로 황허강 일대를 통치했다. 청동제 무기와 제기 사용, 태음력 제작. 그 다음에 여기서 유명한 게 이제 은나라, 상나라의 대표적인 유물은 갑골문 아니겠습니까? 갑골이라는 게 뭐냐? 갑은 그 거북이 배딱지, 골은 소 어깨뼈. 그래서 거북이의 배딱지나 소 어깨뼈에 여기에다 이제 이걸 불을 붙여가지고 이게 굽어지는 방향, 갈라지는 방향 이런 걸 가지고 점을 치는 거죠. 정인이라고 하는 점쟁이가 점을 치게 됩니다. 근데 왕이 이제 그걸 통해서 해석을 해서 나라를 통치하기 때문에 신의 뜻을 물어서 통치하는 신정국가였습니다. 재정일치, 제사장과 정치적 분장이 하나다 그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새겼던 갑골문이 한자의 원형이 되죠. 상나라는 지배층인 귀족과 피지배층인 평민, 노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민은 국가의 공물이나 요역을 담당하고 있었죠. 그리고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을 같이 매장하는 딸을 매장할 장례할 때 순장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주나라가
이 주나라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주나라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상나라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주왕도 또 달기라고 하는 미녀에게 푹 빠져가지고 폭정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나라의 무왕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군대를 끌고 가서 주왕을 몰아내고 주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요즘은 이런 이야기하면 이제 성차별 발언으로 비판받습니다. 뭐 기록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가 따라야 되는 건 아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성들에게 모든 죄를 뭐 하나라를 무너뜨렸던 하나라의 마지막 왕금이었던 거왕에게는 말이라는 미녀가 있었고 은나라 상나라를 무너뜨린 데는 마지막 임금이었던 그 주왕 이 사람이 이제 달기라는 미녀에게 빠져 있었다. 자기들이 정치를 잘못한 걸 괜히 여자 탓을 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다 결국은 남자들이 나라를 망친 거 아닙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주나라는 그래서 무왕이 이제 은나라, 상나라의 주왕을 무너뜨리고 세웠습니다. 중심지는 수도는 호경이고요. 호경은 이쯤에 있습니다. 호경. 그런데요. 이 영역을 이제 호경에 도읍을 한 뒤에 요 황하강뿐만 아니라 창장강 유역까지 세력을 넓혀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영토가 넓어지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왕이 넓어진 영토를 직접 다 다스리기는 어렵죠. 그래서 직할지는 왕이 다스리고요. 나머지 지역은 친족과 공신들을 제후로 봉해서 통치합니다. 제후로 봉해서 나라를 나눠서 분봉해서 제후국을 건국한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봉건제라고 합니다. 봉건제. 직계 적장자를 중심으로 한 친족 간의 규범인 종법. 여러분들 뭐 종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이런 종법에 근거하는 종법제와 왕은 하늘에서 정해준다. 하늘의 명으로 천하를 다스린다. 왕에게는 정통성이 있다. 정당성이 있다. 그래서 하늘의 그 정당성을 묻는 천명사상 이 두 가지에 기반을 해서 이 봉건제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봉건제는 뒤에 나오겠지만 뭐 미리 이야기합시다. 맹점이 있죠. 이런 혈연적인 봉건제도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시간이 문제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혈연 관계가 약화된다는 겁니다. 이건 결국 주나라 왕실의 권위가 약화됨을 의미하는 거죠. 어찌됐든 봉건제와 함께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덕치주의가 강조되었고요. 그 다음에 한자 우물정자 아시죠? 8개의 가호가 공동으로 경작하고 나머지 하나 구등분해서 8개 하나씩 가져가고 1, 2, 3, 4, 5, 6, 7, 8 가져가고 나머지 하나는 공동으로 경작해서 세금을 내는 우물정자 정전제 이게 가장 이상적인 토지제도로 동양에서는 불리는데 이 정전제도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고 이제 그 주나라 왕실의 권위라든가 혈연관계가 약화되는 틈에 이제 서쪽에서 견융족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견융족의 침입을 받게 되는 거죠. 견융족의 침입을 받게 돼서 호경에서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루어양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급으로 옮기게 되죠. 이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수도를 동쪽으로 옮긴 주나라. 그래서 이때부터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동주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러면서 이제 동주 시대가 시작되면서 봉건 제도는 무너지고요. 왕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왕을 지키고 오랑캐를 막겠다라고 하면서 내세운 게 왕을 지키고 존왕 왕을 존중하고 양이 오랑캐를 물리친다를 내세운 춘추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벌써 15분이네요. 두 개를 한꺼번에 했더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후다닥 세계사 네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